안녕하세요. 결혼 전에 다들 고부 갈등을 겪는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와 제대로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100번 이해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기막힌 일들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친정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임원으로 계셨던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슬하에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워낙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애정을 주셨기에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요.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에나 가정사는 있지 않나요? 저희 집에도 가정사라고 불릴 만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에겐 3살 많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덤프트럭에 치여 사고가 난 것이라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안의 장손이라고 든든하게 생각하던 오빠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 부모님이며 친척들이며 다들 놀라고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오빠를 가슴에 묻고 부모님들의 현실에 충실하며 저를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저도 한동안 마음이 참 텅 빈 것 같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더 끔찍히 아껴주시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오빠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릴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겪는다는 사춘기도 딱히 저에게 없었던 걸 보면 아마 이런 가정 환경이 저에게 엇나가지 말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CC도 했었고 교사가 되고 나서도 이런저런 소개팅도 받아보고 했지만 30살이 되도록 결혼까지 할 만한 인연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굳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교사분들도 적지 않은 나이에도 미혼인 분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에 결혼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월급 받으면서 방학에는 해외여행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었고 워라밸이 보장되었으니까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친해진 선생님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의 지인들을 우연히 만나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그 중에서 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된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40이 넘은 노총각이었죠. 나이는 있었지만 키도 크고 성격도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한의사였고요. 그 나이 되도록 이렇게 나무랄 데 없는 남자가 왜 싱글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인 거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 제대 후 다시 수능을 보고 한의대에 진학했다고 하더군요. 쉽지 않은 길인데 의지력이 강한 모습이 멋져 보였고 나이보다 순수한 면도 있어서 1년 넘게 저희는 연애를 했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남편만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자상하고 착한 남자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남편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이란 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집안 사람들을 만나 가족이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 집안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더군요. 시부모님과 여동생 두 명이 있는데 이 가족들은 제 남편만 바라보고 돈 나오는 지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는 번듯한 대학을 나오셔서 대학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 집에서 놀고 먹으시고, 시어머니는 근근히 하루 일당 버는 일을 가끔 나가셔서 생계를 이어가시더군요. 여동생 둘은 둘이 작정이나 한 듯이 대학을 졸업하고는 10년이 넘도록 가끔 알바나 하고 돈이나 탔으면서 캥거루족 생활을 하고요. 정말 한숨 나오는 집구석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로 돈을 잘 버는 아들이 어머님의 자랑이시고요. 집에서 행사가 있을 때나 돈 드는 일은 모두 남편이 책임져 왔습니다. 심지어 비싼 고깃집에 가서 외식을 할 때도 남편을 불러서 결제를 시키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회사원이라고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한의사가 전문직이고 수입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개천용 집안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남편 집 입장에서 그렇게 될 일은 아닌데 말이죠. 저는 유복한 집안의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는 나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해 주시니 저 또한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결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니? 우리 지훈이 회사 가까운 쪽으로 생각해봐라. 응? 큰일하는 남자가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면 피곤해서 못 쓴다. 네, 어머님. 신혼집 구하는 이야기를 왜 저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건지 약간 의아했지만 그 궁금증은 곧 풀렸습니다. 방 4개에 욕실 2개짜리 40평대는 돼야지. 서울 40평대면 가격이 꽤 나갈 텐데 부모님께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신혼집을 당연히 제가 다 해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둘이 살기에는 40평대는 조금 크죠. 아이 생기고 큰 평수로 옮겨도 되고요. 그런데 왜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다 마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가 공부는 잘했다더니 헛똑똑이구나. 한의사 남편 얻어 시집 오면서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살 집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고 하면 이 결혼 그냥 엎어도 나는 아쉬울 거 없다. 너 말고도 지훈이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 차고 넘쳐.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시자가 이런 거구나 싶어서 당황했지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질질 끌려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서울에 40평대 신혼집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케이를 외치자 시어머니께서는 반색하시며 그래, 잘 생각했다. 어차피 안정적으로 살 집 한 채는 필요하고요. 위치 좋은 곳에 사둔 집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도 올라갈 테니까
미리 집 한 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만 명의는 제 명의로 할게요. 아니, 그건 좀. 시어머니는 속이 타는지 냉수를 들이키시더군요. 지훈 씨가 집을 해온다고 했으면 저도 당연히 집을 지훈 씨 명의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해오면 제 명의로 집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쪽에서 집을 할 테니 예물과 예단비, 그리고 친척분들 선물은 일절 없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어머님? 혹여나 다른 걸 더 요구하신다면 저도 그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빠지는 조건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결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지훈 씨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닌데 더 이상의 요구를 하시면 저도 부모님께 죄송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또박또박 사실을 말하자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았다며 일어나셨어요. 그래도 신혼집은 40평대로 꼭 구하라고 쐐기를 받고 가시더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무사히 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처에 사시는 큰댁 어르신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 잘 살라고 잘 어울린다고 덕담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세상 어느 며느리가 우리 아들같이 잘난 남자한테 시집 오면서 예단비를 하나도 안 들고 달랑 맨몸으로 오냐면서 우리 며느리가 짠순이고 알뜰살뜰해서 잘 살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 얘기를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후로도 명절이나 다른 친척들 만나는 자리만 있으면 말씀하시는데 욕을 칭찬처럼 잘하시는 재주가 있으셔서 왜 저러실까 싶었죠. 또 한 번은 학교에서 한창 바쁠 때였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너 오늘 일이 바쁘냐?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이따가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오늘 아는 사람들 좀 불러서 신라호텔 8선 좀 가려고 하는데 아들 결혼했다고 한턱 내는 자리니까 네가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대접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괜찮지? 신라호텔 8선이라뇨. 엄청 유명한 호텔 중식당이잖아요. 거길 예약하시고는 저한테 와서 돈을 내라고 하시네요. 결혼 전에는 비싼 음식점 가서 아들 불러서 계산시키시더니 이젠 저에게 시키시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대접하는 자리라 하시니 저도 그냥 어머님 기도 살려드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10분은 넘게 어머님 지인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실컷 시켜 드시고 웃고 떠드시고 신나셨더라고요. 일단 왔으니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시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친구분께서 교사 며느리 봐서 너무 부럽다면서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어머님은 고맙기는 뭘 우리 지훈이가 인물도 좋지 한의사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앤데 그죠 지들끼리 좋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시골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안 그러니 아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전적으로 해온 신혼집 얘기는 쏙 빼시고 말이에요.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친구분들 앞에서 체면 살려드리려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돈을 제가 다 내려니 속으로 답답함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얘야, 아까 애들이랑 백화점 구경을 좀 하다 왔는데 좋은 가방이 많더구나.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변변한 가방도 하나 없잖니.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할 때 들 가방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니? 다들 며느리가 해온 예단비로 가방 하나씩은 사더라고. 저도 변변한 예물이나 꾸민비도 한 푼 받은 게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 먹던 음식도 체할 것 같더군요. 꾹꾹 참고 참아서 어머님, 근데 명품도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네가 애들 가르친다고 나도 가르치려고 드니? 알았다. 그럼 오늘 말고 다음번에 하나 사서 가져오너라. 어머님의 표정엔 저를 향한 서운함이 가득하셨어요. 안 된다고 말했다가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나중에까지 저를 괴롭히실 것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거금을 계산하고 오니 속이 쓰리더군요. 제가 그다지 믿지는 입장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을의 입장이 되어야만 하는지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부탁도 있고 어차피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시댁과도 계속 같이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하더니 자기는 화장품 정도 받아도 괜찮다면서 엄마 가방 사올 때 자기는 3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오라고 브랜드명을 콕 집어서 말하더군요. 맨날 알바하면서 그 돈으로 여행 가고 탕진하고 집에서 놀면서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왜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지 황당했습니다. 시누이도 이렇게 저에게 전화해서 가방과 화장품을 사오라고 압박하니 속이 답답해지더군요.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가 싶고요. 근데 안 사오면 저를 사올 때까지 들볶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500 넘게 들여서 화장품과 가방을 사서 시댁에 갔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가방을 사서 갔는데 막상 반응은 별로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온다고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이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애가 차가 영 체면이 안 서는구나. 응? 너는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남편은 국산차 타고 다니고 모양이 영 빠지지 않니? 제 차는 외제차지만 소형차였고 남편은 연식이 좀 된 국산차지만 대형 세단이라 가격대부터가 달랐는데요. 남편 차가 훨씬 좋은 차인데도 갑자기 외제차, 국산차를 거들먹거리며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너희 부모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사위 차 한 대 정도는 바꿔주실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사위 이런 걸로 좀 챙겨주시면 좀 좋니? 사위가 좋은 차 타고 밖에 다니면 딸도 시집 잘 가서 잘 산다는 소리도 듣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엄마, 내 차 나쁘지 않은데 왜 그래? 잘만 타고 다니는데 나 이거면 돼. 라면서 남편이 거들더군요. 아유, 내 아들 이렇게 착하고 속 없어서 어디다 갖다 쓰냐? 사람이 자기 가치를 알고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가, 말 나온 김에 너희 집에 말씀드려서 우리 지훈이 타고 다니면 남부럽지 않을 만한 걸로 한 대 뽑아달라고 얘기 한번 해봐라. 지훈이 차는 손 좀 봐서 너희 아버지가 타게 가져오고. 아, 엄마, 그러면 되겠네. 아주 두 모자가 쿵짝이 짝짝 맞아서 저를 환장하게 만들더군요. 그때부터 어머님의 아들 외제차 타령이 시작되면서 절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되나요? 지금도 쓸만한 차를 왜 바꾸는 거며, 왜 저희 친정에서 남편 차를 바꿔줘야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외제차 얘기하실 때마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하셔서 사위도 아들인데 이렇게 사위가 밖에서 체면도 못 차리고 기죽어서 지내면 못 쓴다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 난리를 치셨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전화해서 소동을 부리시니 결국 친정 부모님은 무슨 죄인지 남편 차를 바꿔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냥 무시하지 그걸 왜 다 들어주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시어머니 말빨이며 집요함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사람 기를 빼놓고 본인이 의도한 거 얻을 때까지 포기라는 걸 할 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집을 제가 해간 걸로도 모자라 가방, 외제차까지 버거운 요구사항들을 들어드리느라 참 지치고 힘들었네요. 그 후로는 얻을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무리한 요구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신혼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유독 잘 챙기는 효자라는 것만 빼면 정말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둘이만 있을 때는 거의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시댁 일만 끼면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항상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자 번 돈으로 생활하고 공동 생활비를 내서 그 돈으로 관리비며 식비며 쓰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벌기는 하지만 저도 사치하지 않고 크게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지내도 전혀 부족하거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 아이도 계획하고 있었고 재테크에도 관심을 갖고 재무 설계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부부끼리는 수입을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새는 돈도 없고 돈을 더 모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각자 관리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탄 사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통장이랑 공인인증서 다 넘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도 합리적이고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겠냐면서 안 내켜 하더군요. 제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남편의 급여 통장을 넘겨받았는데요. 남편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씩 시댁으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시부모님 생활비와 시댁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대출 이자까지 남편이 내드린다는군요. 역시 남편은 시댁의 기둥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이신데 왜 일이 빚은 지신 거며 남편에게 받기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주 아들에게 빨대 꼽으시고 며느리 들여서 또 최대한 뽑아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 말고 다른 빚은 없냐고 물었더니 없으시다고 하는데 모르죠. 또 갑자기 돈 필요하니 달라고 하시면 남편은 바로 보내드릴 것 같던데요. 아들 결혼시키셔서 제대로 뽑아내시네. 집에 가방에 외제차에 자기는 훌륭한 엄마 둬서 좋겠어. 라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본심이 나와버렸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엄마 힘들게 사셨고, 삼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셔서 그렇지, 애초에 그렇게 나쁜 마음 먹고 하신 행동은 아니야.
다 우리 잘 살라고 하신 거고, 엄마도 나름대로 노력하시다가 어려워지셨기 때문에 내가 도와드린 거야. 두 번 노력하셨다가는 아주 우리 집 기둥불이 뽑히겠네. 나랑 우리 친정 부모님이 호구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만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왜 생활비는 시댁에다만 드리는 건데? 자기, 우리 부모님한테 단돈 10만 원이라도 용돈 드려봤어? 사위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바라는 것만 많고, 대체 당신 집안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당신 너무하네. 우리 집안을 대체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사정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서로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상처만 주고 냉랭한 분위기로 바뀌고 감정만 상했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끝까지 본인 엄마는 잘못이 없고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생활비 안 보태드려도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하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고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 집에 십을 했으면 저희 집에도 십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고 뒤탈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 어렵다고 그래도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용돈이라도 조금씩 드리면서 성의는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결국 저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남편은 바깥으로 나갔고요. 저는 혼자 집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어머님이시더군요. 해가 중천인데 이제 일어난 게야? 지훈이 아침은 챙겨주고 있는 거니? 애가 다른 건 몰라도 집에 살 때 아침밥은 꼬박꼬박 먹고 다니던 애야. 아침에 든든한 게 먹고 회사도 가야지 일도 잘하는 거지. 주말에도 일찍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는 게 좋겠구나. 아이, 그건 그거고. 지훈이가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니? 그러니까 너 결혼할 때 못 해온 거 이번 기회에 좀 갚는다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좀 도와줘라. 들어보니 남편의 여동생 중 둘째 여동생이 곧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나이도 많고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알바만 전전하며 살아가던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니 내심 많이 놀랐습니다. 들어보니 얼마 전에 선을 본 남자가 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또 얼마를 저에게 바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건지, 제가 은행으로 보이시는 건지, 어머님은 참 세상 쉽게 사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대뜸 그러더군요. 시누이 신혼집을 자기가 해주기로 어머니랑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정 해주는 게 어려우면 전세라도 얻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합니다. 무슨 신혼집 사주는 게 냉장고, 세탁기 사주는 것 마냥 쉽게 쉽게 말하는 남편이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본인이 돈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번다고 쳐도 지금까지 시댁에 들어간 돈, 대출들 갚고 하다 보면 별로 손에 쥐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빚내서 여동생 집 해주겠다는 이야기겠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할 수가 있어? 어차피 상의했어도 결론은 똑같았을 거야. 동생이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남편과는 말이 안 통하더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의사 아들 장가 보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아가씨도 무슨 한의사랑 결혼이라도 한대요? 그래서 아가씨도 이렇게 한의사 격에 맞는 신혼집 해가야 돼서 이러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오는 어머님의 잔뜩 화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됐다. 너희 돈 필요 없다. 집안에 사람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던데. 지금 이 꼴이 딱 그 꼴이구나. 그냥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그렇게 절연하자는 험악한 통화를 끊고 나니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한껏 취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도 정말 불쌍한 애야. 자기 집 식구들이 다들 그렇게 불쌍하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쌍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군요. 우리 하나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치여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자랐어. 학교도 학원도 운동도 다 나만 좋은 거 시켜주셨어. 걔는 미술하고 싶어 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부모님이 못 해주셔서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걔가 재능도 있어서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다 안타까워 하셨거든. 이제 하나가 결혼한다는데 정말 신혼집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그동안 나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한 게 정말 미안해서 빚진 것 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싶어. 그래, 나 당신 말대로 개천에서 난 용이야. 나도 싫지만 이게 나의 삶이고 운명인 걸 어떡해. 그걸 당신이 못 받아들이겠다면 이제라도 당신 놔줄게. 미안하다. 이렇게 혼잣말처럼 술주정을 하더니만 그대로 잠들어 버리더군요. 정말 밉기도 하고 시집 식구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 또 저 모습을 보니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었겠지 싶어서요. 거의 시댁의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결국 이렇게 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시누이 전셋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저에겐 남편이고 인간적으로 측은함이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점에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와주었거든요.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그래서 사실 시험관을 해야 하나 생각 중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자연임신이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마음도 좋게 쓰려고 노력했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우리 꼬물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댁만 생각하면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저에게 더 잘했습니다. 병원이 쉬는 날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데리러 와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남편이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시댁 일은 최대한 자신의 선에서 커트해서 제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남편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저에게 함부로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임신 25주 차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글쎄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저 잘 자라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우리 아가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소파 수술을 한 후 남편이 미역국도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임신을 했으면 조심을 좀 했어야지. 노산에 무리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비형간염 보균자지 않니? 이왕이면 아들 낳아서 나중에 지은이 간이식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지은이가 복도 없지. 너 때문에 다 없던 일이 돼버렸구나.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머니, 그게 지금 할 소리세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었다고요. 어머님 손자가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도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아시면서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제가 울면서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보고 싶지 않으니 어서 가시라고 내쫓았어요. 남편도 충격받았는지 어머님한테 저한테 웬만하면 찾아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시애미한테 함부로 하는 거냐? 내 참, 아들 한의사 만들어놨더니 남 좋은 일만 시켜버렸네. 이러시는 겁니다. 며느리인 제 안부 한번 묻지도 않으시고 이런 막말만 하는 시어머니. 저는 할 말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신우는 시집 가자마자 임신했단다. 여자는 자고로 남편 잘 섬기고 아들 낳아서 잘 키우면 그게 행복이지. 너는 그 쉬운 거 하나를 못해서 그렇게 난리니, 어? 몸 좀 만들고 너도 얼른 다시 애가지 생각해야지. 무조건 아들이어야 된다? 네 신우한테 축하 전화 한 통 넣어라. 네 눈치 본다고 애가 말도 못하길래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다.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멀리 지내게 되었고, 저는 다행히 반년 정도 후에 기적처럼 다시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일찍 휴직했고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도 너무나 기뻐했고요. 저는 내심 딸아이를 바랬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그건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똘망똘망한 천사 같은 아이를 안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에 아이를 낳고 나서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치욕스럽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편도 제가 희생하고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애정이 식은 것 같았어요. 그래, 그동안 엄마가 나 키우면서 고생하신 것만 생각하느라고 정작 사랑하는 자기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 못 봤어. 나도 이제 호구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당신이랑 이준이만 생각하면서 살게. 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로도 시어머님은 저 몰래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셨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이가 태어난 이후로 남편의 모든 수입을 제가 다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어머님은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이준희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돌잔치라고 해봐야 그냥 저희 친정 가족들이랑 간단하게 식사 자리 마련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준 이준희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시댁에는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돌잡이를 하는데 아이가 청진기를 짚길래 아빠를 닮아 의사가 되려고 하나 하며 흐뭇해하던 때였지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대며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였어요. 안 알렸는데 카톡 프로필에 사진을 보고 온 건지 시어머님은 카톡 친구 차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이 요망한 것. 네가 시댁 식구들만 쏙 빼놓고 친정 식구만 모아놓고 뭐 하는 거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도 유분수지. 네가 사람을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 독하다 독해. 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집이 떠나가라 곡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면서 맨몸으로 시집와서 한의사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니 눈에 뵈는 게 없다면서 내 한의사 아들 내놓으라고 저를 사정없이 잡아 흔드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제야 시어머니를 말렸고요. 이준이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리 비켜요. 내 딸한테 손끝 하나 닿기만 해.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 딸 힘들게. 당신 악마야. 제발 우리한테서 떨어져. 친정엄마도 그 꼴을 보고만 있으실 수 없었는지 나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그렇게 시어머니를 밀치고 싸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저를 나무랐다면 이혼을 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가 날 쳐?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다니? 지훈아, 이제 네 마누라 본 모습 봤지? 그래, 네 애미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겠냐?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고 산다 그래. 이제 너도 알겠지?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자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물끄러미 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으로 빨리 좀 와주세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해서 시어머니를 연행해 갔습니다. 손자 돌잔치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끌려가던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자기를 신고했다는 충격에 빠져서 시어머니는 연행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끝내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더군요.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고 결국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거죠. 소중한 아이의 돌잔치를 망쳐버리고 저에게 상처란 상처는 다 주었던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었을 사람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니어도 당신은 그래도 자식이잖아. 부모 자식 인연을 그렇게 끊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 가끔 찾아뵀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길고 길었던 인연이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들어보니 어머님은 가사 도우미 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사 아들이 평생의 자랑이신 분의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처량하지만 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셨으면 지금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겪고 힘들었지만 또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남편과 우리 가족이 끈끈해지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잘 키우며 살고 싶어요. 저는 남편과 제가 받은 상처를 아이들이 받지 않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